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중요한 질문.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 인문학 최고의 공부 Who am I? 현실의 삶은 구질구질하게 이런 사람을 데리고 아름다움을 추구를 하려니까 내가 건방 떨어가지고 이 불구가 됐구나. 얘기하자면 사랑은 전 우주를 지탱해주는 원리다. 멋있게 살고 싶은 겁니다. 근사하게 살고 싶은. 이태수 교수의 아름다운 것은 어렵다.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인간이 굉장히 복잡한 존재니만치 여러 측면에서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두 질문에 대한 답과 아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누구인가는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아보려면 내가 살아온 삶,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죽을 때까지 챙겨서 내 삶의 전체 스토리를 내가 알 수 있으면 나는 나를 압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알아야 그 사람을 안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취직할 때 회사에다 이력서 내는 거 그것 때문입니다. 이력서를 영어로 커리큘럼 비타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흐름을 기술하라는 얘기죠. 그걸 보고 사람을 아는 겁니다. 왕년에 어느 재벌 총수는 사람을 쓸 때 관상을 봤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뭐 미남 미녀 뽑으려고 관상을 본 건 아닐 거고 뭐냐면 그 사람 얼굴에 그 사람이 살아온 흔적,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가 쓰여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의해서 알려진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적어도 보통의 경우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여러 과학 지식 중에도 생물학이 상당히 중요한 지식 분야로 각광을 받고 있어서 생물학적인 데이터를 충분히 알면 사람을 알 것 같지만 그거 안 그렇습니다. 가령 여러분 이름만 아는 이순신에 대해서 좀 잘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자, 이순신의 생물학적인 데이터를 전부 모아봅시다. 몸무게, 뼈, 내장 생김, 심지어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알면 이순신 잘 아는 겁니까? 아니죠. 이순신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걸 알아야 이순신을 안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 사람이 조선군 수군 총사령관으로 일본군과 싸웠고 모함을 당해서 투옥까지 됐고 노량해협에서 전사했고 한 그 인생사를 다 알아야지 이순신을 아는 거죠. 이순신 머리카락 개수 정확히 안다고 해서 이순신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리 찾아도 없을 겁니다. 생물학적인 데이터를 아무리 모아놔도 우리는 저 질문,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뭔가 하는 질문의 답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특별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몰라도요. 우리 삶을 우리는 어떻게 꾸미고 있냐면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이게 핵심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심미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삶을 꾸미려 들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실현해야 될 가치를 진선미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이 열거순서하고 딱 삶을 꾸밀 때 자세는 거꾸로입니다. 진은 저 뒤에 좀 있는 것 같고 맨 앞은 미입니다. 내 삶을 멋있게 꾸미고 싶어요. 근사하게 꾸미고 싶어.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하는 걸 맨 앞에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없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하다못해
뒷골목에 깡패가 돼서 나쁜 짓 아무리 해도 그런대로 그 삶은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자기 삶이 구질맞고 구역질 날 정도로 흉측하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멋있게 살고 싶은 겁니다. 근사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멋있다, 근사하다 하는 이 시쳇말을 그냥 좀 더 일반적으로 제가 묶어서 말씀드리면 아름답게 살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아름답게 사십니까? 현실의 삶은 구질구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체로 그 구질구질한 거는 잊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멋있는 것만 자기 일생의 쿠리쿠룸 비타의 이력서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를 다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아름답게 꾸며서 이해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럴 때 아름다움은 상당히 넓은 의미의 아름다움입니다. 참된 것, 선한 것, 멋있는 것, 또 만족스러운 것, 이거 다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통상 그래서 아까 미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미라는 얘기보다는 그냥 저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겠어요. 미도 뭐 아름다움과 다를 것 없지만은 사실은 근세 칸트 미학이 등장한 이래 어떻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는 예술이 추구하는 가치처럼 됐어요. 칸트 자신이 꼭 미는 예술의 가치다라고 국한시켜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또 예술이 꼭 미에만 국한된 건 아닌데, 하여간 일반인들의 인식 속에는 미는 곧 예술의 가치, 예술이 추구하는 가치,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름다움을 얘기하면서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을 나누는 그것부터 조금 고쳐야 된다고 봐요. 자연적인 것, 인공적인 것 두 영역에 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름다움에는 그 두 개를 샤프하게 구별하는 것 자체를 반대를 해요. 아름다움은 도처에 있어요. 인간이 하는 것, 인공적인 것이라고 해서 아름답지 않은 것 아니고, 또 거꾸로 인간이 하는 것에만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 아름다움은 히랍 사람은 뭐라고 불렀냐 하면 토칼론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술이든 윤리든 학문이든 인간 삶 전 영역에 있어서 추구되는 심미적인 가치입니다. 우리나라 말의 아름다움도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니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하죠. 그 예술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건 윤리적인 아름다움이죠. 그렇게 넓은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토칼론이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의미 영역이 비슷한 것 같아요. 꼭 일치하지는 않아도 아름다운 것에다가 멋있는 것, 근사한 것, 훌륭한 것 이런 걸 다 합치면 토칼론이 될 것 같아요. 토칼론을 직접 다룬 플라톤의 작품이 있습니다. 대히피아스라는 작품인데,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걸 아름다움을 정의를 하러 들었습니다. 히피아스를 상대로 해서 이제 대화를 하는 내용인데, 히피아스가 아름다움에 관해서 대화 상대자가 되기 참 적합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멋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입는 옷 장신구를 손수 디자인을 해서 다 입고 다녔다 그래요. 그 다음에 명강의로 유명해서 돈도 명강의로 잘 벌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뭐라 그러나 우아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소크라테스가 오 아름다운 히피아스여, 아름다움이 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 답,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답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아름다움이다, 이랬어요. 참 부실한 답이지만 마음에 닿는 답이긴 해도 부실한 답인데, 소크라테스가 이 사람한테 아름다움 자체가 뭐냐는 답을 끌어내려고 이리저리 애를 써가면서 이런 질문도 하고 저런 질문도 했지만 끝내 얻어낸 답은 이렇습니다. 나처럼 아름다운 말을 구사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아름답게 사는 게 그게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끝을 냈어요. 아름다움 자체를 추구하고 싶은 생각이 사실은 없어요. 아름답게 살면 되지 아름다움이 뭔지를 왜 고민을 합니까? 소크라테스의 맺은 말, 자, 이런 사람을 데리고 아름다움을 추구를 하려니까 참 힘들어서 아름다운 건 참 어렵다. 다의적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만 그 말로 이 대화편은 끝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한마디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아름다움을 제대로 향유하려면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는 것도요, 아주 손쉬운 예를 들죠.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맛있는 음식을 정말 제대로 즐기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먹는 겁니다. 사자는 맛있게 먹어도 절대 맛있는 것에 대해서,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먹지 못합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을 생각을 하고 음미를 할 수가 있고, 인문학이 다른 게 아니라 뭡니까? 인문학은 살면서 사는 얘기를 서로 나누는 게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지금까지는 우리 너무 허겁지겁 살았는데 요즘엔 여기저기 인문학 강의가 많이 열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드디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기 시작하는구나. 전번에 어떤 강연회에서는 제가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정의를 다 뭔지 정확히 정의는 못해도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국민들이 있는 나라의 정치가들이 부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말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이야기할 때 그 효과는 참 대단한 거거든요. 인문학이에요, 그게. 정의가 뭔지 얘기하고 알려들고 아름다움을 향유할 뿐만 아니라 그 향유를 좀 더 고급스러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름다움이 무언가를 얘기하는 것, 인문학입니다. 자, 여기서는 근데 이제 그 아름다움이 뭔지 정의하려는 시도는 실패를 했습니다. 플라톤은 향연이라는 작품에서 다른 방식으로 아름다움의 문제에 접근을 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향연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맨 처음에 그 첫 번째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데모스가 전일 비극경연대회에서 우승한 아가톤 집을 향해서 가는 걸로 해놨어요. 이름이 뭐냐면 훌륭함이에요. 아가톤이 히란 말로, 그리스 말로 좀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좀 훌륭함을 향해서 소크라테스가 추종자까지 끌고 지금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향연장에 도착을 했는데 우승 발표가 있고 난 뒤에 실컷 술도를 마셔가지고 친지들이 숙취가 대단해가지고 이날은 이게 제대로 술을 마시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술을 좀 덜 마시는 대신에 돌아가면서 이야기나 하자. 그래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고 파이드로스라는 어떤 젊은이가 제안을 해서 이제 술 대신에 술도 좀 마시지만 주로 이야기를 하도록 되어 있죠. 오늘날도 저 학술 대회를 심포지움이라고 그러죠. 원뜻은 뭐냐면 같이 술 마시기입니다. 그 뜻이.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 심포지움이 좀 잘못돼 가지고 그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돌아가면서 학술적이기까지는 하지 않지만 이야기하기로 하는 바람에 이게 유명한 작품이 되는 바람에 오늘날 심포지움은 술은 안 마시고 그냥 모여서 이야기만 하는 걸로 아마 굳어진 것 같아요. 그 쥐풀이누나 술을 마실까 그래요. 맨 처음에 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파이드로스라고 제안을 한 사람은 사랑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마디는 이렇게 해요. 정말 멋있게 사는 일은 뭐냐?
애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부터 해요. 다 공감하시죠? 아무리 높은 직위를 갖건 무슨 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뭐 어쩌 이거 다 소용없고 정말 뭐냐면 멋있게 살려면 사랑받거나 사랑하거나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애를 해야 그 사회가 대단히 훌륭한 사회가 된다 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구질맞은 행동 누군들 하고 싶겠습니까? 정말 안 하고 싶죠. 자기 초라한 모습은 정말 비굴하고 흉측한 모습은 누구도 안 보여주고 싶어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없는 용기도 막 내고 뭐 똑똑한 척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일 동성애 관계에 있는 남자들을 데리고 전쟁을 나가면 천하무적이 될 거다. 애인 앞에서는 뭐 죽길 겨루고 싸울 테니까 이건 사실 사랑에 대한 찬양보다 사랑을 하면 그 효과가 대단히 좋다. 뭐 그런 뜻으로 한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은 좀 젊은 사람이에요. 파이드로스는. 파우사니아스라는 나이가 좀 지긋한 사람이 그 다음에 이야기를 물려받아가지고 야, 이 젊은이야, 그 사랑이라고 그래서 다 그렇게 효과가 좋은 건 아니다. 그 중에는 범석한 좀 천한 사랑도 있고 고상한 사랑도 있고 그런데 정말 고상한 사랑이 사람을 훌륭하게 만드는 거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플라토닉 러브라는 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플라토닉 러브 얘기하는 겁니다. 파우사니아스가 플라토닉 러브의 뭐냐면 대중판, 교훈판이죠. 이 플라토닉 러브에 의하면 육체 관계는 없어야지 그게 훌륭한 사랑인 것 같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플라토닉 러브에 대한 지금부터 들어보시면 확인이 되겠지만 그건 플라토닉 러브에 대한 아주 상당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플라토닉 러브는 엄연히 에로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파이드로스의 하자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의 역할이 동성애에서는 갈리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은 나이가 좀 많은 쪽이고 사랑받는 사람은 미소년 쪽이에요. 이런 비대칭적인 그 사랑 관계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잘 이해 못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희 할아버지 때는 다 그런 종류의 사랑을 표준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의 역할은 사랑하는 것보다는 사랑받는 수동적인 거고 사랑하는 쪽은 남자고. 그래서 여자는 사랑 다소곳이 받아야 그게 이쁘지 자기가 사랑한다고 나서면 이건 저 역할이 좀 잘못된 걸로 취급을 했죠. 지금은 물론 안 그렇지만은 예전엔 그랬는데 그런 관계예요. 이 사람은 파이드로스는 사랑받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은 이야기를 많이 했고 파우사니아스는 잘 읽어보면 이건 또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파이드로스는 누구 애인이냐 하면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에릭 시마커스라는 사람의 애인이고 파우사니아스는 아가톤, 이 집 주인인 향연장 주인인 아가톤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두 사람의 얘기에 이어서 에릭 시마커스라는 의사가 야, 너희들이 얘기한 것보다 더 거창한 사랑론을 내가 얘기하마 하고 뭐냐면 너희들은 사람의 사랑에 관해서 얘기했지만 내 의사인 입장, 자연과학도로서 얘기하자면 사랑은 전 우주를 지탱해주는 원리다. 전 우주의 조화가 왜 일어나느냐 하면 사랑 때문이다. 사람만이 아니라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상반된 요소들이 서로에게 잘 조화될 때 이 우주가 제대로 사계가 제대로 순환하고 농작물 수확도 커지고 이러는 것. 사랑이 우주의 조화의 원리다 하는 아주 거창한 얘기를 해요. 이제 사랑은 뭡니까?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처럼 아주 대단한 것이 되고 말았어요. 핵심은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앉은 순서대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누가 얘기를 할 차례였냐 하면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리스토파네스가 파우사니아스가 고상한 사랑과 범석한 사랑을 나누는 얘기를 끝내면서 곧 딸꾹질이 시작이 됐어요.
아리스토파네스 같은 희극 시인이 보면은 그 뭐 고상한 사랑, 범속한 사랑 나누는 것부터가 딸꾹질을 유발할 만큼 듣기 뭐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에릭 시마코스에게 바톤이 넘어갔어요. 에릭 시마코스는 그 옆에 앉아 있었는데 아리스토파네스한테 어떻게 하면 딸꾹질을 치료를 할까 하는 얘기를 해주고 내가 네 대신 얘기를 해주마. 한 사람은 진지하게 우주의 조화를 얘기하는데 그 옆에 한 몸의 부조화를 감당을 하지 못해서 계속 딸꾹질을 하면서 이상한 반주를 집어넣어 놨죠. 그러고서는 겨우 딸꾹질을 진정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 이야기 내용 전체가 딸꾹질 같은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사람은 지금 우리 이 모양이 아니라 둥그런 구형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팔 4개, 다리 4개였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인간보다 훨씬 세고 알 수 있는 것도 훨씬 많고 훨씬 훌륭한 존재예요. 전부 코가 뭐 눈은 뭐 입술은 뒤에서 나 욕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이 약점이거든. 그게 미의 완전한 표준이 되겠습니까? 원래 사람은 지금 우리 이 모양이 아니라 둥그런 구형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팔 4개, 다리 4개였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 생긴 거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원래 아름다운 형태를 구형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게 완벽한 형태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인간도 완벽한 형태를 이렇게 구형처럼 생겼고 얼굴도 양쪽으로 다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얼굴이 한쪽에 붙어 있죠. 뒤에서 나 욕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이 약점이거든. 근데 이거는 저 양쪽으로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힘도 지금 인간보다 훨씬 세고 알 수 있는 것도 훨씬 많고 훨씬 훌륭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합의 문학, 철학 모든 곳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테마인데 이렇게 훌륭하면은 꼭 건방져져 가지고 신에게 대들어요. 그런 뒤에 벌을 받아. 그래서 원래 인간들도 이렇게 훌륭한 몸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의 자리를 탐내고 대들다가 형벌로 어떻게 했냐면 반 조각을 자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구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주 독창적인 생각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해서 센서티브했던 그리스 사람들 특히 뭐를 많이 따졌냐면 인간의 외모에 대해서는 그리스 사람들도 못지않게 병적으로 집착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스가 만들어 놓은 표준이, 미의 표준이 서양 사람들한테 통용이 됐고 우리나라 사람한테도 통용이 돼가지고 우리 전래 미인은 별로 미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전부 코가 높고 뭐 눈은 쑥 들어갔고 입술은 두툼하지 않고 얇아야 되고 팔등신에다가. 그래서 우리나라 미술학원에서도 뭡니까 대상할 때 비너스 뭐 아폴로 이거 놓고 대상하지 우리 하루방 놓고 대상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한 아름다움 아폴로 다 벗겨놓고 조각을 한 것도 이게 다 아름다운 덩어리여서 그래요. 이거는 왜 이거 그리스 조각같이 생겼는데 사실은 뭡니까? 다비드는 셈족이죠. 그리스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죠. 근데 이게 서양 인도 유러피안 미남으로 미켈란젤로는 그렸어. 서양 사람들은 내내 뭐냐 하면 훌륭한 사람은 다 그리스적인 미남 미녀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교회 가면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교회에도 저 예수는 그리스적 미남으로 그려놨더라고. 그러다 머리카락까지 금발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그 중동 지방의 전형적인 모습이겠죠. 아무래도 그리스 조각같이 생겼을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 조각, 그리스의 외모라는 게 우리를 지금 막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원래 태어나길 그렇게 안 태어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모양을
가깝게 가려고 그 참 불행한 일인데 그래요. 자, 아리스토파네스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이 아폴로상은 불구죠. 반쪽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반이 없어진 사람이죠. 그 다음에 애당초 보면 저 머리도 원래 나 있던 방향을 뒤틀었다고 그래요. 반쪽을 쪼개면서. 왜냐하면 뒤틀어가지고 저쪽 뒤쪽을 보도록, 등 쪽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뒤틀어가지고 이 절단된 면을 쳐다보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 절단된 면은 뭐냐면 이 살가죽이 터져 있으니까 그 살가죽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다 배꼽에다가 이렇게 묶어놨다고 그래. 그래서 배꼽이 생겼는데 그걸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아, 내가 건방 떨어가지고 이 불구가 됐구나. 그래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걸 상기시키려고 이렇게 고개도 뒤틀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쌍한 희극적인 모습이라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미의 완전한 표준이 되겠습니까? 아리스토파네스가 보면 정말 기괴한 형상이라는 거죠. 이게 다 관점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아름다움의 관점을. 우리도 전부 그런 불구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구의 인간이 나머지 떨어져 나간 반쪽하고 하나로 합쳐서 원래 모양대로 돌아가려 들는 열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뭡니까? 아리스토파네스의 생각엔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형태가 되기 위해서 갖는 갈망이 곧 사랑이라는 거죠. 내 반쪽을 찾는 것도 완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달성되기 참 어려운 갈망이에요. 맨 처음에 잘랐을 때나 온전한 반쪽이 어딘가 있겠죠. 근데 그걸 못 만나서 다른 짝하고 만나가지고 자식을 낳으면은 갈수록 뭐냐면 딱 맞는 반쪽은 점점 찾기 어려워지죠. 없죠. 그래서 딱 맞는 반쪽인 줄 알고 결혼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참 안 맞는 부분이 많더라 하는 거를 우리는 현실의 인간은 항상 체험을 하고 사는 거죠. 이 사람 얘기에 의하면 아름다움과는 상관이 없어요. 사랑은 이 사람 얘기에는 우리 불구가 온전한 것이 되기 위한 그냥 애처로운 갈망만 있어요. 온전하다는 그 구형의 사람도 좀 희극스럽고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도 알고 보니까 우스운 거고. 근데 그 우스움 속에는 뭐가 있냐면 대단한 비극 얘기가 들어있죠. 아가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반대, 이 사람은 비극 시인이에요. 정반대 얘기예요. 사랑이라는 그런 비극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아름다워가지고 아름다운 것만 사랑한다. 사랑은 모든 좋은 것의 총합이고 젊고 유연하고 섬세하고 지혜까지 다 갖추고 있는 게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이 만들어내는 것도 다 아름답고 멋있는 거다. 특히 예술작품, 듣다 보니까 누구 얘기하냐 하면 이건 아가톤 지 얘기하는 거죠. 비극 시인으로 지금 상도 탔고 자기 아름다워서. 이런 사랑은 타자가 필요 없는 사랑이에요. 즉 즉자적인 사랑이야. 아리스토파네스가 얘기한 사랑의 정반대인 거죠. 남이 필요 없어요. 이건 일종의 오티즘 뭐라 그러죠? 자폐증. 자폐증 사랑이야. 남은 소용없고. 소크라테스는 드디어 앞에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다 종합을 합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갈망하는 거다라는 거죠. 갈망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갈망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자체는 어떠냐면 그 자체는 아름답지도 않고 훌륭하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이나가. 그 이야기를 디오티마레는 여자한테 또 배웠다고 이번에는 그 사랑에 관한 진상을 디오티마의 가르침을 통해서 전해주는 이야기로 합니다. 이건 신화의 형태로 얘기를 합니다. 에로스는 사랑은 페니아, 공핍을 뜻하는 말입니다. 페니아와 포로스, 잔뜩 가지고 있음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신은 아니라는 거죠. 또 인간도 아니에요. 그래서 신과 인간 사이에 있는 다이몬이라고 그래요. 이 다이몬은 나중에 기독교가 수용하면서 전부 악마로 만들어 놨죠. 신 아닌 중간 세계의 것들은 마귀지. 그래서 어떠냐면 아름다움과 추함, 좋음과 나쁨, 풍족과 빈곤, 암과 무지의 중간적인 존재라고 에로스를 규정을 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왜 갈망을 하냐면 갈망하는 내용이 뭐냐? 물을 왜 갈망합니까? 마시려고 갈망하죠. 그럼 아름다운 것은 어떻게 하려고 갈망을 하냐면 향유하려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아름다운 것을 갈망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아름다운 걸 자기 속에다가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아름다워지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아름다운 것은 좋은 것이니까 좋은 걸 내가 가지면, 좋은 걸 가지면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영원히 가지려고, 영원히 그 좋은 상태에 있으려 드는데 인간은 어떠냐면 mortal being, 죽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시간 속의 존재예요. 태어나면 꼭 죽도록 되어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그림을 그려 보여줍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죽습니다. 자, 이래요. 뭐냐면 나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지금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죽어서 새 것으로 교체되고 있죠. 온 몸은, 우리는 사실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조금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건데 조금 전에 기억을 간직을 해가지고 되살려서 이 순간에 나를 유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순간순간 나는 나를 새로 만들어서 시간과 싸우다가 죽는다는 건 뭐냐면 힘이 떨어져서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추해지고. 우리 정신도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가 뭘 하나 알면 계속 뭐냐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걸 기억하러 들어야 돼요. 복습 안 하면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신도 계속 뭐냐면 시간 나를 새롭게 만들고 새로 태어나는 식으로 자기를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사랑이 그 에너지가 되는 거죠. 아름다운 것을 내 걸로 하겠다는 그 갈망이 에너지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아름다운 것 속에다가 아름답게 재생산하러 들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짝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모든 죽을 수 있는 것들은, 죽어야만 하는 것들은, 생명체들은 어떻게 하냐면 짝을 찾아서 자기를 재생을 시키려 들어요. 나 혼자 재생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아름다운 짝과 만나서 그 자식을 통해서 자기를 연장을 하러 들죠. 자기 닮은 거를 세상에 남기고 죽어요. 그게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생명체는. 그런데 어떻게 하려 듭니까? 아무렇게나 남기질 않고 좀 더 낫고 좀 더 아름다운 프로덕트를 만들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짝도, 짐승들도 마찬가지, 인간도 마찬가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짝을 찾아서 자기를 재생산하러 든다는 거죠. 이게 플라토닉 러브의 시작입니다. 그거를 생식, 몸의 단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단계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기를 아름답게, 아름다운 행위를 남겨서 명예를 남겨가지고 그걸 사람들이 계속 기억을 해주게끔 자기 아름다운 모양을,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다 사실은 생식을 통해서 자기를 번식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마찬가지 행위라고 그래요.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사랑은 어떠냐면 단계가 있다고 그러죠. 스칼라 아모리스, 개별적인 아름다움만 아니라 육체의 아름다움 일반을 갈망하는 단계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저 아폴로 상도 보여줬고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도 보여줬는데 그건 뭐냐면 예술 작품으로 아름다운 몸을 만들어내 가지고 뒤에 남긴 겁니다. 그 단계는 육체의 아름다운 일반을 갈망해서 그걸 형상화해서 세상에 내놓고 싶어 한 거죠, 미켈란젤로가.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단계에서도 아름다움을 갈망을 하는데
뭐 아까 저 이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는 뭐 세상의 법, 제도 이런 것도 들지만 학문 그것도 말하자면 자식 낳으려는 에로스와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지혜를 아는 거를 그렇게 인간은 갈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혜를 갈망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도 지혜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통합적인 지혜를 갈망하는 단계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의 모습을 다 알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게 저는 창세기 1장을 항상 생각을 해요. 신이 이 세계를 만들고 훌륭하다, 아름답다,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소크라테스의 사랑 얘기는 드디어 어디까지 갔냐 하면 아름다움 자체를 갈망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를 창조하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신의 입장까지 가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향연의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마지막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자, 개별적인 인간으로서 여러분들은 이거 너무 좀 과한 얘기다. 뭐 그거 내가 내 일생에 그러나 개별적인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식도 많이 낳았어요. 70억이나 돼. 그렇지만은 우리 학문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인간의 지혜가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가 우주의 티끌밖에 안 되는 조그만 존재지만 전 우주의 시작과 끝과 공간적인 크기까지 다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참 대단한 일인데 뭐가 더 대단하냐면 왜 티끌밖에 안 되는 것이 그 전체를 다 머릿속에 담을 수 있냐가 정말 신기한 거예요. 우주의 비밀이 다 밝혀져도 인간이 그걸 또 왜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까지 밝혀져야 최후의 비밀도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아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아마 마지막 크라운 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아는 거는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 눈 속에 비쳐 있는 나를 보면서 나를 아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래요. 이건 또 알키비아데스라는 대화편에도 잠깐 그 얘기가 나와요. 자기 혼자 앉아가지고 자기를 열심히 들여다본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알지 못해요.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가만히 혼자 앉아서 연애도 안 하고 내성이라는 걸 했어요. 확고한 지식의 출발점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그런 사색을 했는데 자기 속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뭐 하나밖에 확인되는 게 없냐면 나는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밖에 없어요. 얼마나 빈약한 얘기입니까? 사실 인간은 언제 자기가 어떤 것인지 드러나냐 하면 남과 관계를 통해서고 특히 인텐시브한 남과의 관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고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역시 나를 아는 것도 세계와 남과 인텐시브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라는 걸 플라톤이 굉장히 중요한 쓰임으로 잡았구나, 주제로 잡았구나. 또 젊었을 때 플라톤을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는 종종 했는데 왜 플라톤이 대화편으로 자기 혼자 철학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대화편으로 글을 썼겠나. 남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지혜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 인식이 생기는 거죠. 혼자 앉아서 면벽한다고 나오는 거 아니죠. 자, 이러면 이제 제가 사랑의 단계에 관한 차이니스 복스의 마지막까지 다 연 것 같이 얘기가 돼 있습니다만은 이 작품이 너무 재밌는 것은 여기서 얘기가 끝나질 않고 알키비아데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더니 미남이죠. 이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의 애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생긴 것이 그렇게 신통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당시에 모든 아테네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타겟으로 삼았던 알키비아데스를 넘겨뜨린 이를 애인으로 삼은 사람이야. 그렇게 못생겼으면서. 이 알키비아데스는 어떠냐면 모든 아테네인들의 인기를 한 몸에 모고 있는, 그래서 장래가 촉망되는
정치가였어요. 근데 이 사람 인생은 별로 훌륭한 인생이 되지 못했어. 그 정치가로서 상당한 영향력도 발휘했지만 결국은 조국을 배신하고 암살까지 당하고 말았는데, 이 사람이 사랑 고백을 합니다. 자, 사랑 이야기 중에 제일 뭐냐면 엑기스예요. 이게 소크라테스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생김은 세일레노스나 사티로스처럼 못생겼지만, 이렇게 생겼지만 차이니스 복스처럼 열고 들어가 봤더니 거긴 너무나 숭고한 아름다움이 있더라. 그래서 그걸 내가 갖고자 했는데 그걸 안 주더라. 근데 갖고자 한 방식이 뭐냐면 선교를 통해서 하려고 그랬어요, 알키비아데스는.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는 내가 가진 거를 너한테 전달할 수 없다 해서 거절을 당했어요, 알키비아데스가. 그래서 사랑 관계가 반전이 돼요. 소크라테스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알키비아데스는 사랑받는 사람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됐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쫓아서 그처럼 되려고 해도 결국은 뭐냐면 되지 못한 자기 자신이 얼만큼 못났고 불행한 인간인가 하는 걸 고백을 하면서 이 얘기가 끝나요. 이 얘기는 알키비아데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플라톤의 향연을 읽는 우리들 모두의 사실은 고백일 겁니다. 다 완전히 아름다운 것을 자기 것으로 향유할 자격은, 그런 능력은 우리가 못 가졌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또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그걸 찬탄하고 쫓아가려 들죠. 그래서 아름다운 건 어떤 것이냐 하면요, 정말 진정 아름다운 건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디오티마 입을 통해서 얘기했던 아름다움 자체,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계 지워진 인간으로서는 그런 것에 도달하려고 애쓰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또 우리에게는 사랑스러운 거예요. 인문학하는 사람들이 우리 살면서 삶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삶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인데, 그걸 왜 우리가 또 이렇게 달성 못하는가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게 우리 향연의 이야기고, 또 사실은 나는 인문학 전 스토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향연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서 돌아보면서, 자, 이 향연의 이야기 전체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얘기인데, 그건 참 비극적인 측면도 있고 희극적인 측면도 있고, 그것 또 합친 우리 삶의 얘기다 하고 이 얘기는 끝이 납니다. 향연 하나에 플라톤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참 공부할 거 많아 좋은데, 이미 여러분들은 우리 삶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의식을 하든 못하든 벌써 짝을 찾는 행위에서부터 본능적으로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들은 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는 알키비아데스처 고민이에요.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걸로 가려고 그러는데도 그게 그대로 되질 않는 거를 항상 체험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그러지 말라 이런 정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갈망을 포기하면 정말 막 가는 인생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귀히 여기는 게 없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귀하게 여기고 이것만큼 보듬고 싶고 이것만큼은 지키고 싶고 더 낫게 만들고 싶고 한 게 없는 인생. 자,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겠어요? 벌써 그 질문을 던지는 것부터가 아름다운 것, 귀한 것과 그렇지 않은 걸 구별하고 그쪽을 내가 실현하러 드는 거거든요. 그 해리 프랑크푸르트라는 요즘 철학자 얘기를 할게요. 그 사람이 how to live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랬어요. how to live의 엄청 중요한 문제지만 벌써 how to live라는 문제를 던지면서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있다. 즉 뭐냐면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귀한 것, 아름다운 것, 멋있는 것, 지켜야 할 것, 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명확히 하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오늘 제 강의에 강조하고 싶은 답입니다. 네. 저희 딸 초등학교 1학년 딸이랑 같이 왔는데요. 저희 딸이 강의를 듣고 그 네 발 달린 사람 너무 좋아 보인다고.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강의가 좀 어렵다고. 네. 쉽게 사랑에 대해서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든지 제일 어려운 주문이 한마디로 하라고 그러면은 아주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뭐라고 할 것인가를 한마디로 짧게 얘기하라, 알아듣게. 이건 군대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여서 한마디로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고요. 저는 손자가 있고 물론 손자하고는 짧은 한마디로 대화한 적은 없습니다. 조금 더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그러는 편이거든요. 그 초등학교 1학년 이 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들한테도 할 수 있는 이야기로 한번 내가 이야기한 걸 지금부터 한번 버전을 한번 꾸며볼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골드미스는 자기보다 더 뛰어난 남성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나라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도 아닌데 집, 땅, 차를 위해서 독거노인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남성은 그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손잡는데 5만 년 걸리고 이런 거를 견딜 수가 없어요. 뭔가 좀 구린 데가 있어. 이 엄청난 절대 명제 앞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그 꺼주는 말씀 굉장히 감명이 깊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줘야 했어.